또 뉴스나 이런 데 통해서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정부가 새로 세팅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AI 3대 강국 하겠다라고 굉장히 많은 뉴스 나오고 있고요. 또 AI 관련돼 있는 쪽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ICT 관련해서는 정부에 있는 부처로 놓고 보면 과학기술통신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산업부라든가 아니면 교육부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떻든 이제 기술적인 ICT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헤게모니는 과기정통부가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제 과기정통부 내에 PM이라고 하는 위치가 기술 분야별로 한 8개 정도 섹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AI 반도체, 통신, 사이버 시큐리티, 컨텐츠 미디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디지털 미디어하고 디지털 컨텐츠 관련돼 있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진표 교수님하고 윤석 교수님은 여러 가지 뭐 학회나 이런 데서 워낙 자주 뵀었던 분들이라서 이전에도 한번 저 불러주셔가지고 여기서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었고 더 불러주시길래 뭔 얘기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제가 학교에서 과에서 뭐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하는지 잘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학교 온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시면 되게 하는데 학교에서 전공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내용에 좀 온라인이 좀 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리고 제가 뭐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공을 다 알아보기도 그렇고 해서요. 평소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얘기 그냥 하면 되겠다라 생각하고 아주 편하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뭐 이런저런 기회에서 발표할 자리들도 많이 있고 뭐 사업에 대한 기획, 과제에 대한 기획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도 뭐 애트리에서 한 20년 정도 R&D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피해 한 6년, 7년 하면서 이제 코딩 다 잊어먹었고요. 구현하는 거 다 잊어먹었는데 계획만 만드는 입장이라서 계획만 만드는 입장에서 산업을 이렇게 보면 현재 저희가 어디에 서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뭐가 갈 것 같고 과거에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에는 좀 익숙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그려본 건데 이거 어디 레퍼런스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루고 있는 분야가 이제 미디어하고 컨텐츠 분야인데 미디어하고 컨텐츠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 AI, 뭐 반도체, 통신, 뭐 보안, 컨텐츠, 미디어 이렇게 기술을 수평적으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전체 기술에 대한 하이라키를 잘 보면 스택처럼 구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AI는 AI 있을 때 그 자체로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어디다 쓰는 거죠. 반도체도 마찬가지거든요. 반도체 저희가 뭐 예전에 청계천 같은 데서 칩 하나 사오면 그거 갖고 뭐 합니까? 뭔가 이렇게 어셈블리를 다 해서 동작을 하게끔 해야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구조화되어 있는 형태로 ICT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이제 저희 쪽에서 다루고 있는 컨텐츠나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 네모난 블록 안에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통신이라고 하는 영역, 뭐 IoT라고 하는 영역, AI나 뭐 반도체 같은 영역은 어느 위치에 있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ACCI 관련되어 있는 쪽, 뭐 이머시브 미디어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나 미디어는 어느 쪽에 레이어가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제가 뭐 새로운 어떤 연구 분야에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버티컬하게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니까 하단에는 어떤 기술적인 층위가 있고 하단에는 어떤 기술적 층위가 현재 지금 어느 정도의 그 발전을 하고 있는지를 인식을 해야 위에 있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생각하다 보면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것만 하다 보면 인프라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뭐 디바이스도 안 돼 있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굳이 장표를 말씀드린 것은 오늘 뭐 세미나의 주 목적이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을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연구 테마를 잡거나 아니면 어떤 주제를 구현을 해나가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요것만 딱 보고 뭔가를 하면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 AI 이용해서 뭐 가우자 이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걔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정도의 컴퓨팅 리소스를 쓸 수 있는지 한 1년 정도는 1년 정도 후에는 몇 타수 정도까지 쓸 수 있는지를 에스티메이션을 한 상태에서 뭔가 구현을 해나가야 결과가 나오는 거지. 밑에는 안 움직이는데 나만 이만큼 가버리면 결과상으로는 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아주 내로하게 자기 연구 분야를 좀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연관성 있는 다른 계층에 있는 기술 스택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저희 쪽에서 다루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는 요즘은 이제 여기 뭐 강남융합대학원 내지는 메타버스 대학원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만 요즘 저희 메타버스는 아예 안 쓰고요. 욕먹기 때문에 다른 용어로 계속 바꿔가거든요. 욕 많이 하실 거예요. 그거 안 나오는데 맨날 새로운 것만 만들어야 된다고. 요즘은 저희는 공간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씁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면 약간 이제 경제에 관련돼 있는, 거래에 관련돼 있는 개념까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테크놀로지의 비중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코노미 시스템에 대한 비중이 좀 크니 그건 뭐 저희가 핸들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ICT에 좀 데디케이트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스페이셜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쓰고요. 저희 세미나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 뒤에 있는 자료는 제가 예전에 만들어놨던 거고 저도 궁금하거든요. 여기 실기 미디어 공학 과정입니다. 미디어는 뭐고 컨텐츠는 뭔가요? 저희 위에 뭐 장차관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한테 거꾸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깻잎이 보시기에는 미디어는 뭐고 컨텐츠는 뭡니까? 그러면 저도 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저희는 늘상 매일매일 미디어를 소비한다고 하고 컨텐츠를 소비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미디어는 전달하는 매체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임플리멘트 되어 있는 내용은 컨텐츠인 거죠. 그러면 뭐 제가 유진 연구하시는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약간은 아니까 그래서 뭐 가우시안 스플리팅으로 공간을 다 만들어서 3D 공간을 만들어서 내비게이션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 알고리즘 내지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 그거 자체는 컨텐츠일 수 있는 거죠. 걔가 서비스되는 환경까지 포함을 하면 미디어까지 포함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막 혼용해서 쓰다 보니 학계에 뭐 논문을 발표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카테고리를 좀 구분할 때는 그래서 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면 저는 컨텐츠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미디어를 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서 약간 스스로는 좀 데피니션을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이제 과기부 내에서 미디어 컨텐츠는 뭐 컨텐츠 같은 경우는 XR, 뭐 게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미디어는 OTT,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뭐 KBS나 MBC 방송국 같은 것도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직관적으로 그 게임이라고 하는 거하고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어떤 컨텐츠를 전달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엔드 유저가 체험하는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원웨이였거든요. 리턴 채널이 존재하지 않는 스테이션에서 방송을 쏘면 시청자는 TV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걸 통신의 관점에서 보면 다운링크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올라오면서 요즘 뉴스나 아니면 미디어 시청이나 프리미엄 같은 거 지상파로 안테나로 보시는 분 안 계시죠? 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보고 있다는 얘기는 업링크가 존재한다는 거고 일정 부분 양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양방향성에서도 미디어하고 컨텐츠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게 흔히 방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OTT나 아니면 뭐 유튜브나 방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운링크의 포션이 한 7, 80% 이상 가는 거고 리턴 채널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 이머시브 미디어라고 얘기하거나 엑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터랙티비티가 엄청나게 높은 거죠. 거의 균등할 정도의 인터랙션이 있어야 가능한 거라서 그런 데 있어서도 뭐 미디어 컨텐츠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해보고 있는 것들인데요. 제가 미디어 컨텐츠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하는데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질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를 구현하신다고 하면 그 기술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기술을 통해서 뭔가를 실현시키기 위한 거니까 서로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소비되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학교나 이렇게 연구하시는 쪽에서는 사실 비용 효과적인 부분들을 별로 생각 안 하셔도 됐지만 이게 마켓으로 넘어가게 되면 만드는데 10,000원 들어갔는데 파는데 100원 주고 판매하는 그런 장사를 왜 합니까?
비용 효과성에 대해서 분명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얼마만큼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이라고 하는 형태나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형태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전달되는 방식에 대한 것들도 기술적으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이게 또 시장으로 나가게 되면 내가 뭔가를 만들어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비용을 받겠다는 얘기죠. 적절하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산정하고 있는지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주제로 보면 저희는 이제 미디어하고 컨텐츠를 이렇게 좀 봅니다. 브로드캐스팅도 있고 오버더탑도 있고, 흔히 그냥 미디어라고 얘기하면 과거에는 이제 저 학교 다닐 때로 생각하면 신방과 언론, 뭐 뉴스 이런 것들이 미디어의 대표적인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저 의미가 많이 좀 내려갔죠. 그리고 요즘은 이뭐 VOD나 뭐 패스트라고 들어보셨죠? 저게 OTT는 OTT인데 광고를 넣고 보면 비용을 내지 않고 OTT를 시청할 수 있는 광고 요금제로 요금을 다운시키거나 북미 쪽에서는 삼성 LG TV가 하나의 OTT 채널 같이 역할을 합니다. 패스트라고 하는 서비스로 그런 것도 있고 소셜 미디어도 저희가 미디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뭐 게임성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요즘 워낙 젊은 분들이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쇼츠 같은 것들도 하나의 미디어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굳이 쇼츠라고 하는 걸 더 넣었냐면 쇼츠는 특성이 재가공의 특성이 엄청 많습니다. 원본은 원래 있고요. 그 원본을 가지고 와서 내 의도대로 재편집을 하는 거죠. 굳이 제가 첫 내용을 좀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미디어 컨텐츠라고 하는 범위를 다룰 때 흔히 그냥 오리지널 컨텐츠 같으면 하나를 막 다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미디어 컨텐츠 시장은 만들어진 원본이 와서 재편집되고 재가공되고 변형되고 하는 더 나아가서 AI가 개입되게 되면 원본에 있던 내용들을 일부 좀 비틀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것까지도 큰 영역이기 때문에 넓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과거에는 저처럼 이제 미디어나 컨텐츠 서비스들이 대부분 다 중앙 집중형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보내주는 쪽이나 서비스를 하는 쪽은 한 군데고 대부분의 다 오디언스들은 리시버 역할만 하는 거였죠. 근데 요즘 서비스들은 개인화 쪽으로 많이 가죠. 분산화되고. 특히나 이제 소셜미디어나 뭐 쇼츠 이런 부분들은 그런 특성들이 엄청 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 콘텐츠가 어떤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이제 뭐 미디어 콘텐츠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 내지는 미디어 콘텐츠를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스트리밍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인터랙티브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이머시브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또 리얼타임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대충 그냥 키워드를 쓴 것 같긴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보면 한 네 가지 정도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스트리밍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은 다 인터넷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원웨이는 아니지만 다운링크가 한 7, 80배 이상 되고 필요에 따라서 제 리턴 채널이 좀 일부 발생하는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이 영역은 스트리밍을 어떻게 하느냐, 스트리밍에 관련되어 있는 뭐 대시 같은 내지는 압축에 관련되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고 또 이제 퀄리티 입장에서도 뭐 고해상도나 HDR이나 리프레시 레이트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매체 자체의 밴드위스에 국한되기 때문에 거기에 최적화시켜서 서비스를 하기 위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인터랙티브 미디어 같은 경우는 게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스트리밍하고 인터랙티브 미디어하고 큰 차이가 교수님들은 게임 좋아하시나요? 게임을 안 좋아해서 학생분들은 게임 많이 하시잖아요. PC방 가서도 하시고 모바일 게임 많이 하시고 제가 그래도 하나 정도는 확실하게 좀 알려드리고 가야죠. 미디어하고 스트리밍 미디어하고 인터랙티브 미디어의 가장 큰 차이는 스트리밍 미디어는 리시버가 더미단말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거나 TV를 쓴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서비스를 쓰기 시작할 때 스마트폰이나 TV는 준비할 게 없어요. 그냥 서버가 보내주면 얘가 디코딩만 해도 보여주는 거. 근데 게임은 그렇지 않죠. 게임은 들어가는 순간 다운로드를 한 1기가 정도 받죠. 로컬에 다 쌓아놓죠. 그리고 나서 게임 플레이를 하게 되면 서버하고 단말 사이에 어떤 액션이나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들만 왔다 갔다 하고
실제 표현하는 모든 데이터들은 다운로드 받았던 로컬에 있는 에셋에서 끌어올려서 서비스를 한다는 거. 그게 구현하거나 서비스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정보를 서비스를 하냐를 가지고 설계를 할 때도 그 두 가지 차이에 따라서 설계 방식 자체에 극명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분 없이 그냥 하면 반응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게임적인 특성들하고 그다음에 뭐 스트리밍에 관련되어 있는 특성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실감 미디어 공학과니까 이머시브 미디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이머시브 미디어는 위에 있는 스트리밍 미디어나 인터랙티브 미디어랑 좀 다른 또 다른 특성이 시점 자유도라고 표현을 해놓고 뭐 3DOF, 6DOF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유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요인인 거죠. 근데 왜 사용자한테 자유도를 주려고 하냐면 게임 하시는 것도 그렇고 TV 보시는 것도 그렇고 평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미디어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 더 좀 비꼬거나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패시브한 형태의 미디어 소비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디전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ABC나 아니면 SBS에서 하는 방송이 있거든요. 노래 잘하죠? 보면 나오고요. 곰곰이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카메라맨이 잡는 시점을 제가 보는 겁니다. 제 자유의지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방송부터 쭉 흘러왔다가 사용자들이 계속 참여를 하고 새로운 경험이나 다른 오디언스하고 좀 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공간 안에서 내가 뭐 로코모션으로 어디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고개를 돌리거나 뭔가를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이 이머시브 비디오로 가게 되면 이제 설계 관점이 달라지는 게 참여하는 사람이 뭘 볼지를 만드는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평면으로 놓고 보면 이 평면을 설계를 해서 이만큼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다른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주는 거 장면 외에는 볼 게 없으니까. 근데 공간을 만들어 버리면 이 공간을 만들었을 때 의도하는 사람은 정면을 의도했겠으나 시점을 바꿔버리면 뒤에가 보일 거지 않습니까? 공간을 설계를 전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도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일상생활에 생활하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들하고 거의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리얼타임 미디어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특성이 있습니다. 디즈니에서 최근에 한국의 e스포츠를 중계하는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우리나라가 T1, 스타크래프트 이거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뭐 애플 TV는 NFL 경기를 라이센스를 하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실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방송사에서만 이루어졌던 거예요. 방송사에서 브로드캐스트 타워, 바닥산에 있는 타워나 이런 타워에서 방송 신호를 쏘면 모든 시청자들의 있는 단말들이 똑같은 장면을 보게끔 돼 있는. 공간적 거리감에 대한 제약을 해소하는 방법이 브로드캐스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걸 인터넷으로 가지고 오면서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서비스를 하면서도 리얼타임성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꽤 많아집니다. 어쨌든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낸다는 것은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지연은 생길 수 있으나 실시간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피드백이 어느 시간대 내에는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리퀘어먼트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얼타임 미디어 쪽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어떤 기술적인 요소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랑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뭐 연구하시는 분야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만들어 가시는 분야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떤 미디어나 컨텐츠가 어느 정도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지를 클래시파이 좀 해보고 클래시파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따라붙어야 되는 기술적인 굉장히 의존성이 좀 큰 기술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적인 요소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측에다 이렇게 바이 휴먼, 바이 데이터라고 써놨던 것은 저런 과거에 있는 방식은 대부분 다 카메라 감독,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디지털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더 나가서 뭐 AI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좀 있는 거죠. 또 뭐 쉽게 생각해 보면 비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디지털 기술을 쓰면 비용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텐트폴 영화 이렇게 이런 용어도 들어보셨을 텐데 대작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실 양질의 볼 수 있는 콘텐츠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저처럼 이렇게 정부랑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엄청 고민이 많습니다. 플랫폼이 종속된다는 것은 그 플랫폼 안에서 소비되고 있는 컨텐츠에 대한 종속성까지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정감사 하지 않습니까? 국정감사를 하는데 국회 TV가 각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국정감사를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를 해줘요. 방송을 통해서 중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내가 어떤 국정감사가 관심이 있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를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유튜브는 저희가 핸들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저뭐 텐트폴룩이 뭐 홀드백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정부도 애를 쓰고 싶거든요. 우리가 컨트롤하고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만한 플랫폼을 가져가고 싶은데 유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냥 넷플릭스 보면 되지. 내가 그냥 유튜브 보면 되지. 뭘 K 유튜브 이런 거 한다고 하면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플랫폼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이유가 이 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컨텐츠가 소비되고 유통되고 또 다른 가공이 만들어지고 하는 환경들이 상상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좀 고민스러운 주제이긴 합니다. 굳이 이런 코멘트를 드린 이유는 학계나 아니면 이렇게 연구하시는 쪽에서는 시장에서는 그런 논리를 간다 하더라도 연구하는 쪽에서는 자국에 저희가 뭐 핸들링이 가능한 뭐 저희의 플랫폼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도 같이 해봐 주셨으면 하는 있습니다. K-pop 데모네터스 때문에 난리잖아요. 제가 근무하는 데가 저기 남대문역 상공회에 있었는데 1년 전, 2년 전하고 풍경이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 정말 많더라고요. 여기도 아마 대학로여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미디어 컨텐츠를 어떤 연구를 하거나 구현을 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휘발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지금 뭐 넷플릭스에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빠르게 시청률이 올라가고 다시 극장에서 개봉을 하고 넷플릭스에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그렇게 많은 히트를 기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유가 뭘 거라고 보면 여기다 답을 주고 놨습니다. 뽀로로하고 글래디에이터 생각해 보시면 제가 영화 엄청 좋아하거든요. 영화 중에서도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글래디에이터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나오는 음악을 좋아해서 저는 한 2, 30번 정도 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가 좋다고 해서 걔를 2번, 3번 보시는 경우가 생기십니까? 안 생기죠. 그런데 애들은 뽀로로를 수백 번 봅니다. 그죠? 엄마가 뭘 할 때 귀찮으면 그냥 뽀로로를 틀어줍니다. 지금 북미에서 해외에서 지금 케이팝 데몬터스가 마치 뽀로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굳이 휘발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미디어를 설계를 하고 컨텐츠를 설계를 할 때 뭔가를 잘 만들어 놓으면 얘가 항구적으로 쓰일 거라는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런데 특히나 스트리밍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는 그런 미디어는 금방 휘발성으로 사라집니다. 그 얘기인즉슨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고민을 해야 되고 실제로 서비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내가 투자했던 인베스트했던 내용들을 다 리턴을 받을 수 있게끔 설계가 돼야 되지 자기만족으로 잘 만들어서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게임 같은 경우는 요런 거랑은 약간 좀 다르죠. 일단 리니지의 세계에 한번 들어가고 나면 못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규승력이 강한 거죠.
그런데 이제 원웨이 성격이 좀 있는 미디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생명주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쇼츠라고 하는 이게 뭐 대명사처럼 제가 표현을 드리는 것이긴 합니다만 오리지널 컨텐츠 하나가 있는데 얘를 재가공시키고 재활용시키고 또 다른 형태로 파생시키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연구하시고 고민하실 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디바이스에 대한 얘기들도 있는데요. 디바이스는 제가 뒷부분에서 좀 그렇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영화가 혹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내부 구조를 경험해 보신 분이 안 계시겠죠. 영화 극장에 가서 제일 첫 번째 시작할 때부터 영화를 보고 나신 다음에 영화 딱 끝나면 대부분 다 일어나서 가시잖아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크레딧 다 올라갈 때까지 앉아있다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크레딧 올라갈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올라가죠. 근데 공통적으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영화는 약간 프로젝트형 사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자기 돈 갖고 뭔가를 다 만들지 않고요. 시나리오를 짜서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영화를 만들기 위한 전체 버짓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쪽박 아니면 대박인 거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획, 제작, 후반 작업, 서비스 한 요 네 가지 정도의 과정을 거치는데 뭐 게임은 저렇게 하지 않아요. 게임은 저렇게 하지 않는데 왜 영화 같은 그 이런 미디어는 천 원씩의 설계를 할 수밖에 없나? 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중에 하나의 특성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 얼마만큼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반면 이제 온라인 미디어는 극장에 걸리는 영화처럼 만들어서는 수익성이 전혀 안 나거든요. 저비용으로 제작을 해야 되고 반면 또 이 온라인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극장은 물론 요즘 CGV 극장 가셔도 제가 앉아있는 극장 안에서 보이는 화면이 과거에는 영상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였지만 지금은 다 중앙에서 만져요. CGV 전체 클라우드 내에서 어느 극장에 몇 시간대에 뭐가 서비스가 된다면 그때부터 스트리밍으로 밀어내주는 식으로 서비스가 다 되는 식이죠. 그 얘기인즉슨 이제 인터넷 기반의 인프라의 의존성이 굉장히 크다. 굳이 조금 더 기술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자면 내가 온라인상으로 어떤 스트리밍 기반의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클라우드는 어떻게 서비스가 되지? CD에는 어떤 식의 구조가 있지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냥 로컬에서 내 스탠드얼론을 뭔가를 할 때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원격으로 어떤 데이터가 넘어가서 서비스가 된다고 하면 저런 기술적인 요인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야겠죠. 뭐 뉴스 정치에 관련된 뉴스도 관심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정충부가 있고 방통위가 있고 문체부가 있고 한데 최근에 이제 그 방송 미디어에 관련돼 있는 쪽 진흥 업무를 다 방송 통신 미디어위원회인가 새로 만들어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미디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건지 어떻게 진행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가 실사용을 데이터 작업 좀 세 번째 정도의 키워드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9,900원 내고 넷플릭스 보시거나 아니면 공짜로 유튜브 보실 때 좋은 컨텐츠 보시는 것은 왜 쉽게 접근이 가능하냐면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안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서비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앞서 제가 주제로 던졌던 것처럼 이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서비스를 했는데 내가 과연 회수를 할 수 있는지를 해봐야 됩니다. 회수에 자신이 없다고 하면 제작을 할 때 비용을 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다인건비예요. 영화 작업 같은 것을 하면 한 200명, 300명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작업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한 2달 이상은 넘어가고요. 좀 큰 대작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넘게 설계가 되는 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콘텐츠를 되게 잘 만드는데 여전히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구조를 보면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과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더 나아가서는 AI를 이용을 해서 비용을 많이 좀 줄여보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뭐 R&D의 신규 사업이나 과제를 기획을 할 때도 AI가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기술이 어떤 비용, 어떤 코스트를 좀 다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거기에 조금 국한되어 있는 기술 개발 과제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뭐 구현을 안 하기 때문에 막 진로만 놓으면 되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산업 구조가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들을 프로젝션 해보실 필요도 있어요. 제가 자꾸 사회 문제나 아니면 경제 문제를 언급을 드려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LG 괜찮아요. LG전자 희망퇴직 받는데 50세부터 받거든요. 제일 많이 아마 받는 디비전이 TV 쪽일 겁니다. 이 이유가 전 세계에 100대의 TV가 나가 있으면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TV가 6대였었어요. 60대였었어요. 100대 중에. 그런데 지금은 50대, 40대, 30대로 줄어요. 중국산 TV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삼성전자나 아니면 LG전자에서 디스플레이를 고화질, 올레드, 사이즈 이런 걸로 해놓은 거죠. 근데 이게 TV 사이즈가 문제가 있는 게 댁에서 TV 몇 인치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65인치 쓰거든요, 집에서. 75인치, 뭐 100인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65인치에서 75인치가 리미트예요. 75인치 이상 TV를 갖다 놓으려면 집을 주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화질하고 사이즈를 계속 올려가도 어떤 한계가 좀 생겨버리는 거죠. TV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그냥 영상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드는 디스플레이도 비슷한 사이즈로 올라오고 퀄리티가 올라오게 되니 그림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디바이스까지 연결되어 있는 전반의 흐름도 과거에는 우리나라 TV가 넘버원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 과연 삼성전자나 LG전자의 디스플레이 쪽에서 뭘 고민할 건지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MBC 뉴스 하기 전에 나오는 광고, 그다음에 뭐 큰 광고들, LG전자나 삼성전자에서 하는 광고들을 볼 때 TV 광고 요즘 나오는 거 보면 65인치 대형 TV 이렇게 광고 안 합니다. 전혀. 어떤 광고 하냐면 우리 TV에는 AI가 들어가 있어서요. 화질이 짱짱합니다. 이런 식의 광고거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그냥 펑셔널리티를 늘리는 게 디스플레이나 화질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부가적인 기능 쪽으로 가는 거죠. 더 나가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삼성전자에서 우리는 뭐 AI 칩을 하나 집어넣어서 당신이 영국 영화를 보거나 호주 영화를 봐도 디바이스 내에서 실시간 더빙을 하거나 번역을 해줍니다. 이런 식의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기술적으로 그런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거랑 격차를 만들어내는 차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디바이스의 형태가 크게 보면 스마트폰이거나 태블릿이거나 TV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그냥 하나의 컴퓨터입니다.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TV는 과거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TV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제조사들이 TV 안에다가 뭔가를 계속 막 붙일 거거든요. AP를 붙이든지 MPU를 붙이든지 메모리를 많이 붙이든지 해서 TV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게끔 할 겁니다. TV를 뭐 게임기랑 연결해서 뭐 게임의 어떤 컨트롤을 쓰게끔 한다거나 그렇다는 얘기는 사용자가 쓰는 어떤 디바이스의 컴퓨팅 리소스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고요. 역으로 그런 환경 내에서 미디어 콘텐츠는 디바이스 안에 있는 펑셔널리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는 것들도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디바이스 안에서 뭔가를 알아서 하게끔 한다거나 제가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인사이드 아웃 영화지 않습니까? 인사이드 아웃 영화인데 삼성전자 비스프랑 콜라보레이션해서 만든 광고예요. 원래 영화 스토리 쭉 있다가 주인공이 나가서 못 버리고 오니까 세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삼성 세탁기가 되게 좋아. 이런 식의 미디어가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라는 게 원래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자사가 어떤 광고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결합을 시키면 되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식의 광고, 이것만 해도 어떤 식이었냐면 영화가 성공하고 나니 얘를 가져다가 중간에 세탁기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끄집어 넣어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상적으로요. 아주 이상적으로 TV가 기능을 되게 잘할 수 있어서 또 광고를 해준다고 하면 이런 영상 만드는 걸 TV가 그냥 알아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요.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기존의 미디어를 만들어내고 소비하고 있는 형태가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작하는 쪽, 전달하는 쪽, 소비하는 쪽 한 세 가지 영역으로 봤을 때 소비하는 쪽에 있는 컴퓨팅 리소스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머시브 미디어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나 리서치 하시는 쪽에서는 계속 뭐 국내에서도 AI 반도체 얘기하고 뭐 엔비디아 얘기하고 뭐 오픈AI 얘기하고 있으니 그런 컴퓨팅을 다 클라우드 내에서 서버에서만 할 거냐?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단말단으로 많이 넘어올 건데 미디어를 설계를 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말이 가지고 있는 펑셔널리티를 충분히 잘 활용한다고 하면 중앙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컨텐츠를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뭐 시간도 없고 하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KBS에서 버티고라고 하는 서비스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건 약간 그 이머시브 미디어하고 비슷한 건데 모든 시청자들이 다 똑같은 화면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 보고 싶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작하는 쪽에서도 전체 화면을 다 캡처도 하지만 개별 아이돌 멤버들을 따로 캡처해서 유튜브 같은 데 서비스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시 또 리서치 영역으로 오게 되면 내가 어떤 컨텐츠를 설계를 할 때 사용자가 주로 관심이 있을 만한 에어리어만은 따로 뽑아가지고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뭐 같이 이건 뭐 약간 뭐 경제적인 비즈니스에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고민 안 하세요? 넷플릭스도 돈 내야 되고 애플 TV도 돈 내야 되고 디즈니 플러스 돈 내야 되니까 한 달에 내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지 않나? 왜 정부는 얘를 다 묶어 하나의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있지 않나? 그런 고민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시장 논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이 심해지면 또 경쟁이 심해지는 환경 내에서 그러니까 구독자를 묶기 위해서 돈 받으니까 계속 떨어져 나가네. 콘텐츠 공급 안 하면. 그래서 광고를 집어넣어서 광고 가지고 비용을 좀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고 그런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패스트라고 하는 기업 서비스에서 패스트라고 하는 모델은 좀 염두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패스트는 기본적으로는 TV에서 광고를 기반으로 해서 OTT를 공짜로 보는 거거든요. 사업자가 누가 되냐면 TV 제휴가 합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미디어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다 KBS, MBC, FBS, JTBC 이런 데거나 아니면 뭐 네이버, 치지직 이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앞으로는 단말 제조를 하고 있는 쪽이 미디어 서비스의 중개 사업자로 갈 수 있고 단말 사업자들이 그런 중개 사업자로 온다고 하는 거에 굉장히 또 큰 특징 중 하나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단말에다가 구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차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패스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뻔한 얘기들은 뭐 그렇습니다. AI 얘기하시잖아요. 미디어 분야나 뭐 컨텐츠 분야나 뭐 게임 분야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분야나 요즘 뭐 AI 얘기를 안 하는 데 없고 AI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픽스 하시는 쪽이나 비전 하셨던 분들 그리고 뭐 인터랙션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그 연구하셨던 입장에서 볼 때 사실 AI가 가지고 온 그 변화가 큰 의미도 있지만
우려도 좀 많이 됩니다. 지금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픽스 하시는 쪽이나 비전 하시는 쪽은 왼쪽이에요. 과거에는 다 저걸 박스 모델링을 하고 폴리곤 모델링을 하고 캐드 모델링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한 땀 한 땀 다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캐드 툴을 가지고 헥사고널한 메시 구조를 만들고 만들어놓은 스트럭처를 다시 비주얼라이즈 시키기 위해서 렌더링을 돌리고 뭐 엔진을 만들고 이런 식의 고민을 해왔던 거죠. 이 방식의 문제는 시간이 엄청 걸리고요. 전문가 아니면 하기가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사이즈가 올라가면 컴플렉시티가 올라가면 충분한 컴퓨팅 리소스가 없으면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쭉 올라오다가 어떡하지 고민하고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고 있는 게 그래픽스나 뭐 비전 하셨던 분들의 고민이었고요. 지금 AI 기반으로 뭐 텍스트 투 3D, 이미지 투 3D, 비디오 투 3D, 너프, 가우시안 스플래팅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죠. 근데 실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진짜입니까? 진짜가 아니죠. 엄밀하게는 진짜가 아닌 겁니다. 학습을 통해서 가져왔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드로 들어왔던 몇몇의 장면을 주고 나머지 비어있는 부분을 내가 그냥 디퓨전 모델로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는 내가 가보지 않았던, 내가 캡처하지 않았던 장면을 AI가 만들어주면 그럴싸하게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요즘 얘기하는 피지컬 AI 도메인으로 얘가 들어와 버립니다. 그건 없는 겁니다. 틀릴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막 피지컬 AI 이슈가 되고 마치 AI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오버 프로젝션 하는 것이 실제 필드에 임플리멘트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것. 오히려 리서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시뮬레이션하고 리얼 사이의 갭이 어디에서 존재하는지, 이 갭을 어떻게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훨씬 더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피저빌리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그런 어떤 AI로 만들어진 어떤 결과물이나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었던 결과물이 물리적인 환경에 적용되는 시점까지 가게 되면 그건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AI라고 하는 모델 자체가 다 디퓨전 모델이거나 아니면 트랜스포머 모델이거나 이런 식의 그 구조기 때문에 그 구조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한계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랜덤니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구조적인 한계에 대해서 묵인한 상태에서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내지는 연구의 내용이 더 진도를 나게 되면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오히려 일단 자는 쪽에서는 그 사이의 갭을 찾아가기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정부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뭐 미디어나 뭐 컨텐츠에 관련된 모든 R&D 주제에 대해서 제가 뭐 자지우지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전문가로서 자문을 드리는 거고 공무원분들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산학연 내에서 R&D를 할 수 있는 기반만 만들어 드리는데 저희 나름대로 로드맵 형태로 과거에는 뭘 주로 해왔었고 현재는 뭐에 좀 집중하고 있고 앞으로에는 어디에 좀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마일스톤 내지는 로드맵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신규 사업이나 아니면 R&D 꼭지를 좀 찾고 있거든요. 지금 24년, 25년 정도를 요쯤으로 놓고 보면 과거에 저희가 주로 해왔던 부분들은 이제 물리적인 세계를 디지털 세계로 가져오기 위한 거예요. 그걸 영어로 치환하면 리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복제를 그대로 해서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한 쪽에 좀 집중을 해왔었고요. 이게 복제를 해왔는데 여전히 좀 사람하고 좀 다르네? 내지는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뭔가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예쁘게 잘 그려져 있긴 했지만 뭔가 어색하다 라고 하는 느낌이요. 특히 뭐 디지털 휴먼 쪽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그럴싸하게 만들어놨으나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는 이질감이 좀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에 좀 꼭지를 좀 집중했던 게 있고
이런 거 정도까지가 가능해지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주로 많이 생각했던 분들은 이런 디지털을 사람이 어떻게 다루게 할 것인지 인터랙션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지금도 저희가 주로 잡고 있는 꼭지는 인터랙션에 관련되어 있는 꼭지긴 한데 얘를 조금 더 어댑티브하게 인터랙션 하기 위한 고민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 계량화가 가능한 수치로 어떤 함수 하나를 돌려가지고 수치값이 딱 떨어진 거면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감각적인 부분들은 사람들마다 감각을 받아들이는 편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그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해도 받아들이는 쪽은 다 다르게 받아들이거든요. 그것을 적응적으로 좀 맞추기 위한 부분들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저희가 지금 어댑티브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요즘 나가는 저희 쪽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다 과제들은 어댑티브한 인터랙션에 관련되어 있는 폭시감인 HCI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주제에 주요한 꼭지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AI의 당연히 도움을 받을 텐데 이제 자동화라고 해야 되나요? 자율적으로 동작하게끔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거고 더 나가면 퍼스널라이즈 되어 있는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게으르지 않으면 장편을 더 만들었을 텐데 어제도 연구분들이 그냥 사업에 대한 아니 이제 과제에 대한 논의를 좀 하다가 논쟁을 좀 했던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AI를 얘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AI에 대해서 교수님들 내지는 연구하시는 대학원생분들, 학생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주제가 GPT,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를 10,000명이 있으면요. 이게 어떤 관계냐면 1대 만의 관계입니다. 10,000명이 다 똑같은 GPT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지금 AI 모델의 구조, 트랜스포머의 구조상 제가 어떤 똑같은 프롬프트를 줘도 매번 앤서는 다르긴 해요. 그건 AI가 달라서 앤서가 다른 게 아니고 트랜스포머 구조 때문에 앤서가 다른 거지. 이상적으로 똑같은 컨시스턴시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10,000명이 똑같은 프롬프트를 집어넣으면 다음 똑같이 10,000명한테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리적 세계에서 살고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동작하지 않거든요. 저희는 여기에서 한 20명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20명 정도가 어떤 논의를 하면 20팩토리얼 정도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AI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저희 산업이나 사회나 일상생활에 들어오려면 사람이 소사이어티 내에서 동작하는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빅테크 기업이 만드는 그룹 같은 거, GPT 같은 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같은 딱 하나가 모든 답을 다 해준다고 하면 저희가 우려하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좀 더 말씀드리면 어찌 보면 HCI 쪽에서 고민하시는 연구자분들 입장에는 AI는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얘가 나한테 달아올 때는 나한테 맞는 형태로 변형을 시킬 수 있게끔 저희 딸아이한테 갈 때는 딸아이에 맞게끔 변형시킬 수 있게끔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어떻게 튜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심각하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오히려 좀 리서치 주제로는 그걸 오토노머스 내지는 퍼스널라이즈 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AI는 현재 그 트랜스포머 기반의 AI는 GPU 많이 때려박고 학습 많이 시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개인한테 전달될 때는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그 사람한테 어댑티브하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의 중간 계층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계층을 저희는 그냥 통칭해서 HCI 내지는 인터랙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쪽에서 해야 되는 고민 주제가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비스포크 영상을 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와 계신 분들이 연구하시는 주제랑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저희가
제가 부처랑 정보부처랑 얘기할 때 미디어는 그냥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컨텐츠는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미디어 쪽에서는 디바이스의 발전, 그리고 AI 기술의 진입,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생각해 봤을 때, 과거의 미디어가 서비스되는 방식보다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국내 미디어 산업을 어떻게 좀 육성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인 고민들을 하면서 저희가 좀 의욕적으로 계속 밀고 있는, 유도하고 있는 키워드이기도 하고 개념이기도 합니다. 프로그래머블 미디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 중간을 딱 잘라서 윗부분하고 밑에 부분을 구분해서 보시면 되는데 윗부분이 전통적으로 저희가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식이에요. 카메라가 세트장에서 아니면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딱 찍고요. 그러면 카메라 안에 디지털라이즈 되어 있는 형태로 프레임 단위로 영상이 초당 20개씩, 30개씩 쭉 저장이 되죠. 그것을 인코딩을 하면요. 이거는 이렇게 디지털화 되는 숫자인 거죠. 얘는 디지털입니다. 얘를 인터넷이나 아니면 아시아 타워를 통해서 보내고 단말이 그걸 인터넷 통해서 받거나 아니면 TV 수신기가 그걸 받아서 MPEG으로 되어 있는 걸 디코딩해서 화면상에 나오는 이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아날로그에 있는 것을 카메라를 통해서 캡처를 해서 디지털라이즈 했는데 첫 디지털라이즈를 하는 순간에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그냥 장면 하나에 픽셀들이 있는 것들을 컴프레스해서 작게 만든 것 뿐이지 그 안에 어떤 컨텍스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다 뭉개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장면으로 나갔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 바꿔야 되면 어디로 가야 되지? 다시 이쪽으로 가야 돼요. 하지만 그래요. 제가 다른 데도 발표할 때도 비슷한 예를 드는 건데 인기 여배우가 스캔들이 생기면 광고를 내리잖아요. 삼성이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유명한 여배우를 섭외를 해서 광고를 찍었는데 이 광고가 나기 시작했는데 스캔들이 나면 1억 들였던 2억 들였던 광고를 다 내려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짓입니까? 예를 들어서 디지털 기술로 AI 기술로 그 여배우를 다른 여배우를 바꿀 수 있다면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래머블 미디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계속 R&D 쪽에서 좀 푸시를 하고 있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현실화 시켜보자는 겁니다. 이것은 의미가 전혀 없는 그냥 디지털라이즈 돼 있는 그러니까 비트 스트림에 불과하니 제작하는 단계에서 에디팅하는 단계에서 수없이 많은 디지털 의미론적인 디지털 정보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걸 메타데이터 형태로 이 메타데이터를 같이 스트림으로 보내놓으면 중간 단계에 있는 플랫폼이나 단말 단계에 있는 쪽에서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변형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원 소스가 있고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렌더링이라든가 그래픽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고 이 정도가 이런 컨셉에 가능해지면 미디어 생태계, 미디어 산업의 구조가 많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형태의 개념으로 미디어 산업이 바뀐다면 헤게모니를 어디서 줄 수 있냐면 여기에서 줄 수 있습니다. 얘가 충분한 그 컴퓨팅 리소스를 가지고 있고 뭔가 처리를 할 수 있어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얘가 더미 단말 역할밖에 못하면 아무리 이런 정보를 줘봐도 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확신을 하는 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중앙에서 통제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미디어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요. 개인이 뭔가를 참여를 해서 자기가 의도를 표현을 하고 내용을 바꿔보자고 하는 니즈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수적인 메타 정보를 이용을 해서 단말 단위나 플랫폼 단위에서 뭔가 프로세싱을 하게 되는 그런 니즈들은 아주 커질 거다. 그리고 슬감 미디어라고 하는 도메인 내에서 연구하고 있는 주제가 이런 그 컨셉에 부합될 수 있다고 하면 도전적으로 좀 해봄직하지 않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아직 옵션하지 않습니다만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삼성에서 21일 언팩을 할 거고요. 그거랑 비슷한 언팩을 할 거고, 관계자분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나름대로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최소 메타 퀘스트 정도의 퀄리티는 나올 것 같고, 비전 프로하고 거의 경쟁할 정도의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큰 기업들이 이런 디바이스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은 아주 그냥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들만 체험을 하지만 여기에 컨텐츠들이 좀 쌓이기 시작하면 그런 디바이스가 늘어나게 될 거고, 이런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퍼셔널티가 굉장히 크거든요. 얘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미디어 쪽 생태계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교수님들이나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은 이런 쪽 도메인에 넘어와서 활발하게 연구를 좀 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과제로도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이제 몇 가지 그 R&D 하고 있는 과제 사례들을 좀 설명해 드릴 건데, 프로그램 미디어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지 구조 자체를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이제 R&D를 하고 있고, 이것은 배터리하고 몇 군데가 과제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마음에는 안 듭니다. 내용을 뜯어봤더니 다 그냥 감션 스프레이팅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화되어 있는 의미를 전달을 해서 보고하는 쪽에서 다시 재현을 하려면 결국엔 어크지션 했던 그 환경을 공간까지 다 만들어내야 오브젝트가 바뀌어도 시점이 바뀌어도 재현할 수 있지 않겠나. 물론 이제 감션 스프레이팅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 연구 분야가 가장 핫한 연구 주제라는 것은 동의는 합니다만, 저희가 좀 의도했던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장표로 보면 되게 단순하지만 메타데이터가 어떻게 설계가 돼야 되고 얘가 어떻게 영상 스트림이랑 공기화가 돼야 되고, 저희가 영상을 본다는 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변이가 되게 많아요. 모든 사람이 다 장면의 시작부터 영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 들어올 거고요. 어떤 사람은 보다가 화장실 갔다 와서 볼 거고요. 보다가 안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중간에 들어왔을 때 영상은 그냥 비트 스트림이기 때문에 걔부터 디코딩을 해버리면 아무리 문제가 안 되지만, 이런 메타 정보들은 중간에 들어온 것은 어떻게 동기화를 시킬 건지, 얘가 어떤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는 데이터도 다 의미가 있어야 될 텐데 이 과거에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끌고 올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좀 해주길 바라고 있는데, 현재 뭐 R&D는 그렇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푸시를 해서라도 말씀드렸던 뭐 그런 컨셉으로 가능해지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뭐 가우센 스플리팅을 집어넣던지 또 다른 방법을 통하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공간 미디어 형태, 이머시브 미디어 형태가 될 거고, 이머시브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응용할 수 있는 분들은 뭐 개인화되어 있는 뭐 광고라든가 뭐 AI PPL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응용 분야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멀지 않지만 광화문에 요즘 광화문 앞에 변화가 있거든요. 광화문 안 나가거든요. 조선일보 샤이니지 큰 거 하나 있죠. KT 리빌딩 한 다음에 큰 붙어 있고, 광화문 바로 옆에 역사박물관인가 거기도 샤이니지 붙어 있고, 이게 디지털 샤이니지가 빅공해 때문에 법안으로 이렇게 막고 있다가 한 1년, 2년 전쯤에 광화문을 약간 타임스퀘어하고 비슷한 정도로 하자라고 해서 그 부분만 허가를 좀 해놓은 겁니다. 그 샤이니지가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샤이니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TV는 폼팩터가 다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정해져 있는 폼팩터를 쓰는 겁니다. 4대3 비율을 쓰거나 16대9 비율을 쓰거나 25대1 비율을 쓰거나. 샤이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나오는 샤이니지는 다 평면만 있는 게 아니라 옆면까지 같이 있는, 뭐 필요하면 비율 자체도 좀 달라지고, 비율 자체가 디스플레이의 비율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만들 때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디스플레이가 되는 환경을 예측을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진 걸 어떻게 매니플레이션 하는 걸로 문제를 풀 건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예를 들어드렸던 그런 어떤 R&D 영역에서 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연구 복지가 좀 될 수 있습니다. 비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디스플레이 환경 내에서 오리지널 컨텐츠에 있는 오리지널 미디어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서 디스플레이를 하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도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정도의 기술적 꼭지를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 미디어에 관련된 걸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미디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주 단순화시켜 보면 배경이 있고 그 안에 오브젝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페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배경에 해당하는 부분일 거고요. 공간에 대한 것, 공간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그다음에 AI를 이용해서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압축을 할 것인지, 얘를 다시 재현할 때 공간은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시점마다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유 시점을 제공해주는 형태로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고, 요거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 주제로는 이제 3D 가우시안 스크래칭은 잘 되고요.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키워드라고 보면 됩니다만, 타임 시리즈가 개입되는 4D 가우시안 스크래칭은 여전히 좀 해야 될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 복지 정도가 좋은 토픽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오브젝트 그 자체는 볼루메트릭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건 뭐 많이 돼 있어서 사실 저희가 그렇게 난이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앞서 잠깐 디지털 휴먼 얘기를 드렸는데, 과기부 내지는 문체부에서 연구과제로 디지털 휴먼 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과거에도 많이 했었고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들 그렇게 얼굴에만 집중하는지 잘 이해해요. 저희가 제가 미디어나 뭐 영화 뭐 이런 얘기도 말씀드리고 방송사에서 미디어 프로덕션 하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미래의 영화 시장의 변화, 그다음에 광고 시장의 변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감독들 여전히 존재할 거고요. 영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배우들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라질 거냐면 조연들이 사라지거나 엑스트라가 사라집니다. 저희가 디지털 휴먼을 만들 때 주연 배우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엑스트라를 만들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비용 효과성은 엑스트라가 훨씬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선택을 하시거나 OTT 콘텐츠를 선택을 할 때 작품성을 고민하면서 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잘하는 배우가 나오면 이거 영화 괜찮겠다 싶어서 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컨텐츠 자체에 대한 매력도는 결국에는 매력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요소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작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을 계속 줄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서 줄여야 되냐면 엑스트라 나오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로케이션 나가서 뭔가를 찍어야 되는데 거기 나가서 뭔가 하는 걸 줄이거나. 그래서 OTT 컨텐츠 제작하거나 영화 제작하는 쪽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버추얼 프로덕션을 많이 활용하는 이유도 버추얼 프로덕션이 진짜 배경 LED 깔아놓고 찍는 거예요. 물리적인 공간에 나가서 뭔가를 찍어야 될 때는 비 오면 못 찍는데 LED 원을 놓고 찍으면 비 와도 그냥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유거든요. 마찬가지로 그걸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가져오게 되면 얼굴에 집중하지 말고 움직임이나 동작에 집중을 해서 실질적으로 엑스트라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카메라로 본다고 하면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디지털 휴먼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비용 효과적이고 이펙티브한 주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일 스플랑트나 특히 영주에서 SNPL하고 SPLX 되게 많이 하는데 저희도 과제를 많이 내보내고 있긴 합니다만 국내 그래픽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스페셜 컴퓨팅 쪽에 연구하시는 쪽에서 크게적으로 디지털 휴먼 주제로 동작에 대해서는 많이 안 하고 계셔서
저희는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영역이 이제 볼리메트릭 영역 쪽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표준입니다. 미디어는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쪽이 있고요, 받는 쪽이 있고요. 보내는 쪽이랑 받는 쪽이랑 약속되어 있는 규약 하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5G, 6G 통신하고 비슷한 컨셉인 거죠. ICT의 역사로만 두고 보면 지금은 통신이 왕인데 과거에는 방송하고 통신하고 비등비등 했거든요. 그리고 표준화 하시는 분들도 연택이나 방송 관련되어 있는 표준화 활동도 굉장히 액티비티가 많았고 오히려 통신이 좀 덜했었는데 이제 셀룰라로 넘어오면서 유전 차이가 확 바뀐 상황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 서비스의 구조상 미리 설정되어 있는 규약 그리고 미리 약속되어 있는 어떤 프로토콜 아니면 제대로 구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큰 연구 꼭지에 R&D를 하면서 나오는 결과들은 꼭 표준으로 반영이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좀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 국내에서 엠팩 표준화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우려는 안 합니다만 그래서 표준화가 좀 어려운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국제 표준화 같은 경우는 특히나 거의 뭐 정시에 가까운 머리싸움을 하기 때문에 약간은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기 위한 연구라고 좀 다른 주제이긴 합니다만 관심 있는 연구자분들은 표준화 쪽에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 저희가 지금 과제 하나 하고 있는 예제고요. 이 과제는 엔트리에서 하고 있고 멜번 공대랑 같이 국제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공간 결합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베이스는 가우시안 스플레이팅 이용하는 겁니다. 원격치 두 가지 서로 이질적인 공간을 가우시안 스플레이팅으로 다 복원을 해서 믹싱했을 때 딜레이를 최소화시켜서 인터랙션까지 가능하게끔 해주는 뭐 그런 거고요. 저희가 요구했던 그 부분은 이게 뭐 한 호주간 지금 국경령 연구를 하고 있는 거여서 어쨌든 통신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때문에 일정 부분 딜레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첫 번째에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릴 때 이런 정도의 컨셉을 꼭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요. 방금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하고 연관되어 있는 요 위 주제하시는 연구하시는 분들은 예본만 생각하세요. 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과제를 내보내고 이 과제를 하신 분들한테 요구하는 핵심은 얘예요. 이 레이턴시를 미니마이즈 시키기 위해서는 전송이 어떻게 되는지, 클라우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조를 알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공간하고 이 공간을 물리적으로 가까운 데서 구현을 해서 믹싱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딜레이가 없죠. 그런데 원격치가 있으면 딜레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완결되어 있는 세트 두 가지를 믹싱시킨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리얼타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뭘 고민을 해야 되냐면 반드시 보내야 되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에 동기화를 시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늦게 동기화를 시켜도 되거든요. 마치 프로그레시브 싱크로나이제이션하고 비슷한 정도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려면 네트워크는 어떻게 전송이 되고 네트워크 딜레이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런 컨셉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신빙성이 없는 얘기라서 특히나 대학에서 연구하시는 쪽이라서 예쁘게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얘가 실제 서비스 되게 돼 있는 ICT 인프라 환경 내에서 고려를 해야 될 팩터들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필요하면 리서치를 해서라도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것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다기보다는
저도 자신이 없는데 저희가 요즘 R&D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키워드로 프로그레시브 렌더링이라고 하는 컨셉 같은 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키 프레임이나 아니면 키 오브젝트를 먼저 보내고 백그라운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계층화시켜서 주얼 채널 내지는 서드 채널, 쿼드 채널을 보내보죠. 그래서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가능한 쪽에서는 다 받고 부족한 쪽은 프라이어티가 높은 것만 받게끔 하자. 사람은 모든 걸 다 받지 않아도 핵심적인 건 오면 의미는 단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리얼타임성을 만드는 것이 좀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가장 효과적일 수 있어서 근데 대부분 다 지금 연구하는 부분들이 모든 걸 다 만들어서 얘를 통째로 다 보내고 다 동기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들이 좀 떨어지는 측면들이 좀 있어서 그런 정도의 개념들을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약간 이 장표하고 이 다음 장표에 보여드릴 것은 약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좀 다른 주제긴 한데요. 구글 휴머나이오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웹센트릭 디바이스 내지는 결국에는 이제 퍼스널라이즈드 미디어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들도 구글 리서치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제가 장표로 따로 준비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방송하고 미디어는 특성이 게임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스타크래프트나 아니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게임에 내가 플레이를 하는 순간 상대방이 닉네임을 쓴다 하더라도 누군지 알죠. 누가 이 게임에 들어와 있는지 존재 자체를 알고 몇 명이 게임 플레이에 들어와 있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플레이가 되는 거죠. 방송 미디어는 과거부터 어떤 개념이냐면 보내주는 놈은 누군지 아는데 보는 놈은 누군지 모르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밑바닥에 저변에 깔려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를 알면 안 돼요. 시청자를 알면은 보내주는 사람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데 시청자를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형성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는 사람은 KBS인지 MBC인지 SBS인지 알지만 시청자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방송 미디어의 기본적인 저변에 깔려있는 기본 컨셉인데 이게 소셜미디어 시대로 오고 인터넷 기반 미디어 시대로 오면 문제가 좀 생겼어요. 2021년까지 방통위에서 시청률 조사를 했거든요. 지상파 방송 수신율이 얼마고 KBS를 많이 보는지 MBC를 많이 보는지 시청률 조사를 해요. 전국에 표본으로 한 2, 300명 정도의 샘플 가구를 두고 셋탑에서 TV를 켰는지 채널을 몇 번에 맞췄는지를 가지고 다 카운팅해서 시청률을 뽑아내는 겁니다. 2021년까지 하고 그다음부터 안 해요. 안 한 이유가 지상파를 안 봐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뉴스를 안 봅니까? 보죠. 다 인터넷에서 보는 거죠. 시청률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시청률을 뽑아내려면 보는 사람이 누군지 IPTV 셋탑에서 채널 스위칭했던 정보를 다 긁고 와서 봐야 되는데 그걸 하는 순간 일반인들은 아니야 KT가 내 정보를 다 본다고 이런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어 서비스에서는 시청률에 준하는 도대체 어떤 미디어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어떤 이슈가 좀 주제 이슈인지를 분석해내기 위한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필요하다라고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인정보라든가 침해라든가 프라이버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문제를 못 풀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문제를 좀 풀기 위한 R&D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냐고 부처에서 계속 요구를 받고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생각해보고 있는 방법들은 이런 방법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미디어 페르소나 같은 방법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닌데 저의 특성들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페르소나 같은 걸 디자인을 해놓고 이 페르소나를 카운팅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20대 대학생이고 한 달에 소비는 어느 정도 하고 어떤 드라마의 취향을 갖고 있는 페르소나 하나 30대 직장인인데 자가에 사는 것 같고 급여 수준이 이 정도인 것 같은 페르소나 하나 그러면 분집이 돼버리기 때문에 개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집을 대상으로 통계학적으로 여러 가지 좀 계산을 해내면
유의미한 형태의 시청률에 준하는 형태의 수치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극단적으로는 우리나라 인구가 뭐 4천만이다 그러면 페르소나를 4천만 개 받는 거죠. 초기 단계에는 몇 가지 작은 그룹핑을 했다가 개인화되어 있는 어떤 서비스에 지적하시면 그 페르소나를 좀 증가시켜 보는 방법으로 그런 것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는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좋은 주제여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R&D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은 이제 전파에 관련 방송 인프라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독도는 우리 땅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5G, 6G 주파수 700메가, 698MHz라고 되어 있는 방송이 나가는 주파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산입니다. 일본에서 방송하는 방송 신호는 한국을 넘어오면 안 됩니다. 그 주파수가 그 브로드캐스팅용 주파수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원격지까지 전달이 되고 일단 커퍼시티에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리소스이긴 하거든요. 근데 더 이상 지상파를 안 보기 때문에 이 자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교수님 잘 아시는 분야. 이걸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거에는 이런 방송에 있는 타워가 다 방송 신호만 보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R&D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하려고 하는 R&D의 내용은 이 방송 타워를 이용해서 AI 모델을 보내거나 디지털 정보를 보내거나 메타데이터 정보를 보내거나 디지털 정보를 캐스팅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로 좀 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있고요. 미국이 훨씬 더 활발하긴 합니다만 그런 연구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캐스팅이라고 저희는 통칭을 하는데 데이터 캐스팅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 주제들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 말씀드렸던 시간이 2시까지여서 요 장표하고 요 장표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리면서 피지컬 AI 얘기를 잠깐 한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지컬 AI에 대해서 우려가 되게 많은 편입니다. AI 기반으로 현재와 같은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한 AI 모델이 피지컬 AI라고 한 이름으로 둘러싸여서 이게 물리 세계에서 동작하고 있는 로봇에 인베딩 되고 얘가 동작을 한다고 하면 그 갭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오류가 있을 텐데 그 오류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방역적으로 디플로이가 되면 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불량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큰 대세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어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피지컬 AI라고 대놓고 쓰진 않고 스페이셜 컴퓨팅 정도라고 용어를 치환해서 쓰고 있긴 한데 스페이셜 컴퓨팅이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갖고 있는 개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에 로직을 결합을 하면 이게 전통적인 컴퓨팅의 개념입니다. 이 데이터하고 로직이 결합되어 있는 거에 어떤 로케이션 넘버가 결합이 되게 되면 훨씬 더 미니풀한 정보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지능이 부여가 되고 자동화까지 부여가 되면 이제 물리 세계에서 공간상에서 동작하고 있는 어떤 컴퓨팅 객체들이 존재할 수 있게끔 될 거다라는 게 저희가 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스페셜 컴퓨팅에 대한 개념이고요. 당연히 제가 맡고 있는 분야가 컨텐츠고 미디어이기 때문에 이 스페셜 컴퓨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일 위에 보는 것처럼 그래서 HCI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는 강조를 합니다. 물론 이제 AI 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연산대장도 되게 많고 해드릴 일도 되게 많으니 지능에 관련된 있는 쪽, 지금 자동화에 관련된 있는 더 나아가서는 어떤 물리적인 로보틱스나 모빌리티에 타겟팅 시키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도 많이 하실 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훨씬 더 많이 해야 지금 생각하고 있는 피지컬 AI나 공각급질 같은 개념들이 시장에 나왔을 때 훨씬 더 좀 안전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주제를 생각을 할 때요.
저는 제발 좀 연구자분들이 이런 고민들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정부 사업으로 컨텐츠 영역에서 피지컬 AI는 뭘 할 겁니다라고 여기는 한 50억만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뭐 과제를 몇 개를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 쪽 디비전에서는 50억을 요구를 하죠. 딴 쪽에서도 우리도 피지컬 AI 할 겁니다. 50억 하면 위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주제가 오면 한쪽은 하지 말고 한쪽만 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저희가 피지컬 AI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피지컬 AI가 공장에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도로에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케이블 위에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마이크로한 영역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적용되는 기술에 대한 정밀도라든가 난이도는 다 다른 거죠. 근데 그걸 하나의 피지컬 AI라고 하는 용어로 통칭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디자인을 할 때도 이런 컨셉을 이용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관련된 일을 할 건데 우리는 얘만 할 거예요. 얘만. 스케일 내에서 약간의 로코모션을 포함을 해서 올리지 로봇이 조금씩 움직이는 이건 우리 관심사항은 아니고요. 이때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오차함 이런 것들은 저희하고는 아무 관심사항이 없고 우리는 테이블 위에 고정되어 있는 로봇 안에서 움직이는 정도 대신 굉장히 프리시전이 높은 더 나아가서는 미터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면 저희가 지금 과제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포 조작하기 위한 세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의료 현장에서 쓰지 않습니까? 확대경 이게 인간의 세포가 한 2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0 마이크로미터 정도를 매니플레이션 하기 위한 조작은 엄청 정교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게 연구자분들이 이런 것들도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과제를 평가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똑같은 키워드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키워드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디멘션은 뭐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프리시전은 뭐고 이걸 몇 가지 좀 이렇게 비교가 가능한 정도의 좌표를 가지고 제시를 하면 거기를 무조건 과제를 하라고 합니다. 대부분 과제 제안을 받아보면 저희가 사업 제안을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죠. 뭐 하시게요? 주식을 얘기한다니까. 어디에 쓸 건데요? 뭐 쓸 데가 되게 많겠죠. 그 얘기는 충분히 고민이 안 됐다는 얘기하고 거의 동일하게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가 정해지면 더군다나 동학 하시는 쪽이기 때문에 그 대상 연구 주제가 어떤 디멘션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어떤 정도의 필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컴플렉시티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좀 결여가 가능한 걸로 영역을 설정해서 주제를 좀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들이 저희가 과제를 기획해보고 심사평가를 하면서 느꼈던 공개적인 경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거 다른 데서도 발표를 하고 했던 자료들이라서 그 외에도 몇 가지 자료가 좀 있긴 한데 이런 것도 지금 과제해보고 있습니다. 키스트 홍릉에 있는 키스트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건데 엑셀 디바이스 내에서 글로브 쓰지 않습니까? 글로브가 대부분 다그 사람의 손가락 움직임 정도만 파악을 하니 반대로 사람한테 어떤 정보를 감각으로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키스트에서 하고 있는 과제는 이 손 위에 붙일 수 있을 만한 두께 한 1mm 미만의 필름을 만들고 이 필름에다 전극을 칠을 해서 액추에이션이 가능하게끔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런 오리가미 패턴 소재를 만들어서 아까 꼭지점 있는 데다가 전극을 주면 면적에 부분적으로 감각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주제들도 연구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제일 첫 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수님 잘 아는데 교수님 무슨 연구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왜 과 이름은 시각 미디어 공학과고 미디어 하시면 방송 이런 거 근데 좀 안에 보면 요즘 뭐 하세요? 가우스 스프레드 하신다고. 그래서
미디어 영역하고 상관없이, 콘텐츠 영역하고 상관없이 제가 고민하고 있는 주제랑 관련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사실 제가 뭐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주워서 쭉 나열해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정리가 잘 안 되실 것 같긴 합니다만 정부가 노는 것만 노지만 않고 연관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교수님 팀에서 내지는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혹시 재차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질문이 좀 필요하시면 메일 주소로 메일 주시면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수. 네, 질문 좀 받아도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실감미디어공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융합 쪽도 계시고 이렇게 많은 쪽이 있는데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뭐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박은일 교수님.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프레임워크 미디어 아까에서 약간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위쪽 내용은 콘텐츠 제너레이터의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래쪽 영역은 플랫폼 제공자의 영역처럼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통상적으로 일치되는 뭐 넷플릭스처럼 일치되는 경우에 되게 쉽게 될 것 같은데 네. 보통 저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과연 콘텐츠 제너레이터들이 자기 소스를 공개하면서까지 저렇게 할 것인가? 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전국을 찌르는 질문을 해주셨고 제가 그제 에픽게임즈를 갔다 왔거든요. 한국에 있는 에픽게임즈를 갔다 왔고 이게 약간 교수님 질문에 좀 격화되긴 합니다만 그래픽스 분야에 비전 분야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스택을 놓고 봤을 때 큰 공백 중에 하나가 렌더러입니다. 엔진입니다. 한국에 있는 뭐 유수의 게임사들이 좋은 게임을 만들어내고 있긴 합니다만 자체 엔진을 갖고 있는 데는 오사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언리얼 아니면 유니티를 쓰거든요. 근데 그 언리얼이나 유니티라고 하는 엔진에 따라서 뭐 게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히 그 엔진이 내가 잘 만들어서 하나의 그냥 결과물만 만들면 상관없습니다만 확장성을 가지려면 오픈소스 형태의 개발자 커뮤니티에 공유가 돼야 되고 그래서 플러그인 형태로 확장이 돼야 돼서 약간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확정된 건 아니고 유니티하고 그 에픽하고 좀 협력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를 좀 하면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뭘 설명을 했냐면 제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깨달은 건데 저희가 미디어 컨텐츠 얘기를 하면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만 생각하세요. 이 컨셉이 예를 들어서 광고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죠. 기획 따로, 제작 따로, 플랫폼 따로, 서비스 따로가 돼 있는 게 생태계인데 만약에 광고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영역이거나 아니면 저가의 그 비용을 많이 내지 않고 내 광고를 노출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면 AI 기반의 프로그램 미디어 컨셉으로 영상을 만드는 기획부터 서비스까지 원스텝으로 다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제 생각은 아예 넷플릭스처럼 큰 데서만 가능한 플랫폼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지만 플랫폼 유통자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저 스크립트 넣고 어셋 넣고 프롬프트 만들어서 다 그냥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어퀴지션 쪽이랑 플랫폼 유통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의 저작권은 또 어디로 갈 것이냐까지 연결이 돼서 네. 오히려 큰 회사만 가능한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다른 학생도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양단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건 맞고요. 양단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건 맞는데 저희가 이런 컨셉들이 충분히 가능해질 거라고 예상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말이 가만히 있지는 않고요. 계속 컴퓨팅이 올라가기 때문에 쉬운 예로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폰에서도 보고 패드에서도 보고 PC에서도 보잖아요. 근데 PC에서 유튜브 지금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제한적이긴 하겠습니다만 데디케이트 되어 있는 유튜브 앱이라고 하면 단말단에서
굳이 플랫폼에서 더빙을 하지 않고 단말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어떤 메타데이터 같은 CD가 추가로 집어넣게끔 되어 있는 채널이 만들어지고 생기가 돌아간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공급사들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죠. 저는 그 영역을 뭘로 보고 있냐면 광고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취재직이나 국내에서 뭐 아프리카 취재직이나 이런 쪽에서 할 때, 서비스를 할 때, 지금 유튜브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들은 대부분 다 광고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고민들도 그런 것에 있는 겁니다. 국내에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국내에 있는 제품들을 광고를 하는데 그걸 해외에 있는 플랫폼에다 광고비를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컨셉의 그 기술들이 좀 디플로이가 될 수 있고, 물론 처음 시작은 좀 작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특히나 디바이스 단 쪽에서 개입을 해서 그런 메타 스트림을 흘려주면 이 안에서 온이벤트 광고를 제너레이션해서 올려줄게. 그러면 저희 집 앞에 제가 집에서 IPTV를 볼 때는 제 집에서 있는 IPTV 셋탑박스를 통해서 제 아파트 앞에 있는 통닭집 광고가 이디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형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걸 웰메이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작은 실제 그 모네타이징이 가능한 영역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건 더 계속 해보자라고 좀 더 푸시를 한 이유가 이 시장 영역이 되게 큽니다. 단말 시장 영역. TV나 뭐 XR 디바이스이거나 이게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해봄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블 미디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스 케이스가 나오고 그게 과연 정말 모니타이즈가 될 수 있는 그런 버티컬이 생긴다 그러면 그쪽을 주도하는 어떤 곳에서 이거를 쭉 끌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채팅 온라인에서 네. 지금 프로그래머블 미디어 기술에 대해서 과연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광고 풀어야 돼요. 광고 제도를 풀어야 되고요. 지금 그 국내 이건 약간 방송하고 미디어 쪽 사이드에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KBS하고 MBC, SBS의 수익 구조가 지상파 광고의 배분, 코바코라고 하는 배분 구조를 통해서 돼 있고 그게 방송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시청률에 따라서 코바코가 광고를 가지고 와서 올라가는 광고 다 심의하고 거기에 따라 광고를 배분하는 건데 지금 시장은 이미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코바코 같은 조직 내 방송법에 의해서 광고비를 배분하는 방식이 없어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물론 심의를 가져가야 되냐, 사후 심의를 가져가야 되냐, 사전 심의를 가져가야 되냐 문제입니다만 이런 컨텐츠들은 잘 만들어지는 컨텐츠들은 다 영화도 저희 뭐 등급 심의 받지 않습니다. 사전 심의 다 받는 식인데 광고는 지상파 나오는 광고는 심의를 받습니다. 인터넷 광고는 심의를 안 받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정보통신망법 사업에 영향을 받아서 부가 서비스로 되고요. 방송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방송국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도적으로는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에서 올라가는 광고에 대해서 사후 심의 정도 좀 완화가 된다고 하면 관련되어 있는 시장은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컨셉이 구현이 돼서 뭔가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간다고 하면 누가 이 생태계에 와서 헤게모니를 줄 수 있냐면 AI나 미디어 쪽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테크 스타트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지금처럼 프로덕션이나 방송사나 이쪽에서 시장을 흔드는 게 아니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작은 스몰 사이즈의 테크 기업들이 미디어 시장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기대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이경호 교수님 질문 없으신가요? 저도 네. 이쪽으로 질문을 드리면 네, 그러면은 네, 예,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게 진짜로 돌아가려면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은 영상을 진짜로 찍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메타데이터 가지고 이제 영상을 좀 손쉽게 뭐 값싼 뭐 광고 같은 거를 뭐 사람 혼자서 뭐 많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일단 갖춰져서 기존의 파이프라인에 이제 영상을 광고를 찍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자동으로 만드는 게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이제
그래서 일단 파이프라인은 그대로인데 이제 광고를 찍는 게 아니라 저런 메타데이터로 만드는 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이제 그때 이제 아예 이제 찍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때 바로 만들어서 전송하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앞 단계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한 번에 이제 아예 저런 파이프라인을 교체하는 걸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이게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넘어가겠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공학을 해서 그림을 잘 못 그려서요. 그걸 이 장표 하나를 나름대로 이제 한 1년 넘게 계속 숙고해서 그린 게 이 정도면 뭐 그림 잘 그리신 분 있으면 하나 그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분리된 겁니다. 네, 얘는 얘대로 유지하고 이 사이드 채널처럼 동작하는 세컨더리 채널을 만들어서 이 채널을 수용하고 있는 쪽에서 일부씩 이렇게 확산되게끔 하는 걸 바라는 거지. 요거가 스프링돼서 동시에 나가야 되는 걸로 완전히 절제시키는 걸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뭐 표준 쪽이나 엠팩 하시는 쪽에서도 전혀 무관한 게 아니고 뭐 엠팩 SD나 엠팩 I 쪽에서도 과거부터 좀 생각을 해왔던 것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양상이 좀 달라진 것은 그때는 AI 없었고요. 단말에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근데 지금은 플랫폼에 있는 컴퓨팅 리소스 많이 올라왔고 특히나 결국엔 영상이거나 아니면 오브젝트일 텐데 얘를 매니플레이션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한 땀 한 땀 다 디자인하고 모델링을 해야 됐던 것을 쉽게 프롬프트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더 여건은 좋아졌다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되려면 아무리 얘가 세컨더리 채널이라고 하지만 얘가 어떤 식으로 전송이 될 것이며 어떻게 동기화가 될 것이며 프로젝트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컨테이너 구조 그것에 대한 표준화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좀 해보기 위해서 많이 푸시는 하고 있고요. 아직은 뭐 가시적인 생각은 안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이게 저도 이거 RFP 옛날에 그 취업할 때부터 조금 관여이 그 약간 일부 과제 참여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면 그 교수님은 아까 아직 안 되신 것 같다고 했지만 그 이미 요소 기술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비실시간으로 저렇게 만드는 거는 이미 플레이브나 이런 거 공연은 다 오브젝트 단위로 만듭니다. 조명 같은 것까지 다 어세터 돼 있어서 무대 이런 거 다 해서 만드는 것도 있고요. 가상 공간에서 그리고 그 실 그거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코카콜라를 펩시로 바꾼다든지 뭐 돼지고기를 안 먹는 나라에서 그 오브젝트 바꾼다는 그런 어셋 교환 그런 거는 현재 가능한 기술이어서 아마 그거를 이제 그 미디어 자체를 프로그래밍 하듯이 이렇게 넣고 뺄 수 있다는 개념으로 해서 이준호 비님께서 저 프로그래머블 미디어라는 용어를 만드시지 않으셨나요? 만드시고 맞는 줄 알았는데 구글 검색해보니까 있던데요. 네, 그거 많이 이렇게 좀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오브젝트 단위의 플렉서블한 걸 하겠다라는 취지시고 별도의 과제에서 코카나 이런 데서는 그 아까 어셋별로 또 DRM을 걸거나 하는 그런 과제들도 있어서 보완하고 같이 묶여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거에 다른 분께 질문 주셨던 거랑 연관돼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코멘트를 드리면 IP 문제가 있습니다. IP 문제가 그러니까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있긴 한데 이것도 제가 확신을 갖고 뭐 어떤 근거를 갖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분위기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가 있긴 한데 AI 모델 학습할 때뭐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 이런 것들 때문에 접근이 좀 제한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 좀 바뀌면서 개인정보 때문에 AI 학습용 데이터로 제한시키게끔 하는 걸 좀 완화시켜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특히나 이런 컨텐츠나 미디어 쪽에서도 원본 IP에 대한 사용 권한 같은 것이 허락된 이후에 뭔가를 하게끔 하면 이미 다 실기한다. 그래서 사후장산하는 방식에 사후적으로 어떤 저작권에 대한 차비를 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논의들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런 컨셉 내지는 쇼츠 같은 데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긴 한데 2차 가공물이나 3차 가공물에 대한 저작권 이런 부분들도 먼저 문제를 다 풀고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좀 나오면 나온 걸 가지고 의견을 판단하는 식으로 통은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하들은 많이 좀 공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질문이 하나 있는데 두 번 이거 다음 장에서 좀 질문 주세요. 좀 크게 얘기했어요. 네. 온라인으로 얘기. 네. 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램을 두 번째인데 네.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밑에는 3GS라고 써주셨는데 광고에서는 이제 동적 장면이 4DGS가 들어가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저기 오른쪽 아래 사진 보면 저기 그 사이다 스프라이트 캔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추출된 오브젝트로 이제 그뭐 콜라캔을 사이다로 바꾸는지 이런 연구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추후에 광고로 사용됐을 때 4DGS가 지금 엄청 빠른 움직임 자체는 잡기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계획이기 때문에 혹시 몇 년 정도 보고 계시는지. 저희가 지금 내년에 이 과제도 현재 지금 ING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4DGS에 관련되어 있는 저희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가 관련되어 있는 쪽에는 과제를 할 건데, 페이퍼, 기타브에 올라오거나 페이퍼 나오는 거 보면 이미 4DGS도 한 7, 80% 이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나올 게 아니라 사실 타겟 에어리어만 정해지면 지금도 가져다 쓰거나 지금도 적용이 가능한 수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하는 타겟이 어떤 정도의 영상 퀄리티, 어떤 정도의 움직임, 어떤 정도의 자유 시점, 이게 배려수가 좀 많다 보니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 것 뿐인 거지. 4DGS에 대한 기술적 수준은 우리나라 내로 국한시킬 게 아니라 글로벌 내용을 본다고 하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다고 보셔야 됩니다. 혹시 그 엄청 빠른 움직임에 대해서도 잘 알죠? 속도, 그 정도까지는 그게 그 4DGS의 기술적인 이슈라기보다 빠른 움직임을 복원을 해내기 위한 컴퓨팅 리소스에 관련되어 있는 의존도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건 말씀 주셨던 걸로 저도 추가로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한 초당 한 20프레임 정도? 20프레임 정도까지는 차지하는 정도는 4DGS도 결과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지점이거든요. 초당 한 20프레임 정도인데 얘가 한 60프레임이나 120프레임 정도 넘어가지 않으면 쓸 수 있을 만한 영역들이 굉장히 좀 제한될 수 있어서 프레임 레이트를 올리기 위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 주제는 굉장히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뒤에 이제 그래서 추출되거나 이제 추출된 배경이나 오브젝트가 있을 때 뭐 GLTF나 이런 걸로 패키징을 하고 나중에 BT 스트리머를 할 때 혹시 어떠한 부분이 제일 고려가 되어야 되는지.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데이터량이 많은데 이게 미디어의 성격을 가지고 스트리밍을 한다라고 하면 풀리 그 정도의 밴드위스가 확보가 안 돼 있으면 이 서비스 자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프로그레시브 렌더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다채널의 스트리밍 같은 생각을 해보는 게 그렇게 만들어졌던 데이터들 중에서 키 프레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는 프라이어티를 높게 해서 보내고 배경이나 백그라운드거나 아니면 로컬에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안 가져오거나 아니면 프라이어티 좀 낮춰서 전송시키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 연구 과제에서 같이 좀 고민을 해봐달라고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